끈적인 날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어가는 이렇다 102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들? 얼굴을 보세요. 잘 지내고 있는지. 아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1994년이 그렇게 더웠다면서요. 아, 저는 뭐 모르겠는데요. 네, 기억이 그때만큼 덥다고 지금 뉴스가 얘기하던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저는 그때 학교 교정을 방황하면서 잠을 못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그 해에 결혼했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나요? 아, 덥지 수민이 않으셨겠어요? 아니, 무슨 사연 저는 없나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더듬고 싶으시 않은 뭐 그런 거죠. 네네네. 연구소에 캐나다 퀘벡 분들이 방문하셨었다면서요? 처음에 발전하는데 퀘벡 지도를 딱 네. 펼쳐놓고 퀘벡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거부터 발전해서 난 되게 웃겼는데 기랩스? 약자인데요. 기랩스가 뭐의 약자냐면 고용, 빈곤, 복지에 대한 대학 간 학제 간 연구 모임. 한국말로 해도 어렵네. 그래서 어쨌건 여러 대학 사람들의 여러 전공자가 모여서 고용, 빈곤, 복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퀘벡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이페아죠, 이페아. Institute for Political and Economic Alternatives. 정치경제연구소 대안하고 함께 불안정 노동의 시대, 빈곤과 착취에 맞선 투쟁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했어요. 어제요. 예. 기랩스 이페아. 뭐 기랩스와 이페아. 어감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전혀 이상합니다. 예. 이페아도 좀 이상하죠? 네, 이케아. 예. 뭐. 예. 이케아의 원래 짝퉁이에요, 원래. 예. 어떤 얘기들 나누셨는데요? 네, 퀘벡하고 한국의 양나라의 이제 불안정 노동이라든가 네. 특히 퀘벡은 이주 노동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많지만 실태. 뭐 조직 노동 운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되는지, 뭐 최저임금제, 노동연계 복지, 기본소득의 적실성 등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의견을 저희들이 교환했습니다. 중간에 뭐 통역하시는 분들이 3시간 동안 아주 그냥 입에서 막 불이 날 정도로 통역을 하셨어요. 거기 네, 프랑스어 쓰지 않아요? 프랑스어 써요. 네. 프랑스어로 통역하. 프랑스에서 10년 동안 유학하고 계신 분이 있어갖고 오. 그분이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얘기 있으세요? 네, 그 특히 캐나다 퀘벡에는 농장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남미에서 와서 네. 많이 하는데 3가지 원칙이 있다 그래요. 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원칙이죠. 자기 퀘벡주에 첫 번째는 순환성 원칙인데 순환성 원칙은 이민은 안 되고 일하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시성 원칙인데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고 지워진 3년 계약이면 3년 계약, 5년 계약 동안 하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개별 계약의 원칙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단체 협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권리가 박탈된 상태의 그러니까요. 이주노동자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같이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저님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좀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또 기본소득과 관련된 토론도 매우 흥미가 있었는데 최근에 퀘벡주가 무슨 기본소득에 대해서 무슨 발표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퀘벡 그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우스꽝스럽다. 프랑스어는 제가 못하겠지만 뭐 영어로는 뻔히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거고 뭐 개소리다 그런 말 뭐 아니에요? 그런 뜻이겠죠. 뭐라고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보장을 싹 밀어버리고 작은 현금을 딱 던져주고 정부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작은 정부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비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을 또 이렇게 원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퀘벡주 기본소득을 비판한 거니까 안 그래도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의 기본소득은 좌파가 하는 거냐 우파가 하는 거냐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답을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네. 거기 계신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께서 한국에서는 우파 기본소득론자가 없다. 거의 없다. 왜냐? 싹 밀어버릴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없다. 싹 밀어버리고 기본소득을 하는 게 우파인데 네. 뭐 밀어버릴 게 있어야지 우파가 생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 좀 설명을 하셨어요. 과거에 구좌파 운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흐름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가고 다른 흐름은 기본소득 흐름으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양분된 거라고 볼 수 있다. 좀 약간 아전인수격 해석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은 사회복지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을 실현하면서 지금의 사회보장도 지금보다 더 넓히는 거 이것이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잘 했더니 다시 문제제기 안 하고 잘 이해했습니다. 의미 있는 모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사진 같은 것도 찍어주셨어요? 네, 홈페이지 가면 있고요. 네. 페이스북에도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어떤 사람이 왔는지도 확인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소의 근황이었습니다. 퀘벡의 진보적 연구자들과의 모임이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삐딱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삐딱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나요? 네, EITC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저 이렇다에서 다뤘습니다만 산입범위 확대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률 2020년까지 1만 원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아예 이제 2020년까지 일만을 하겠다라는 공약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그래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런저런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꺼내든 카드가 있는데요. 이게 네. 바로 EITC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로 꺼내든 카드인 거죠? 네네. 이렇게 생소해요. 네. EITC? 일단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참. 하면 이게 earned income 아이 낮. 벌어서 생긴 소득 네. 이런 뜻이죠. 이- tax credit 네. 세금 환급 이런 뜻인데요. 조금 의역하면 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환급해 준다, 돌려준다. 뭐 대충 그런 의미인데요. 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소득액이 특정 액수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 때문에 이런 말이 붙여지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네. 정확히 말해서 이제 자기가 냈던 소득세 일부를 돌려받는 건 아니고요. 그렇네요. 그렇게 그런처럼 말이 돼 있는데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받는다는 의미에서 텍스 크레디트란 말이 붙은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청취자분들이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이제 밀턴 프리드만 등이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주장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그게 네거티브란 의미가 포지티브 인컴 텍스는 국가한테 주는 거고 네거티브니까 받는다는 의미에서 네거티브 인컴 텍스란 말을 붙인 건데 그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해의 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 이게 EITC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근로장려세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정책은 근로장려금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좀 약간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 영어 단어 자체에는 근로의 장려라는 그 말은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이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일을 해야 복지를 제공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욕을 고취하겠다. 이게 이 정책의 원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근로장려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름에 잘 붙인 거죠. 실제 설계도 어떻게 했냐면 특정 구간까지는 근로소득액이 증가할수록 그에 따라 EITC 액수가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표 보이시죠? 네네. 이게 올해 2018년에 현행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제도의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맞벌이, 호벌이 단독 가구별로 액수가 좀 다르죠. 네. 맞벌이 가구는 최대 250만 원까지 월간이 아니고 연간입니다. 아니요. 정말 적죠. 예. 네. 호벌이 가구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단독 가구는 연간 최대 85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잘 보시면 근로장려금이 쭉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다가 네.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특정한 구간까지만 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까지는 확실히 근로장려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걸 설계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긴 네네네.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 근로장려금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면서요. 네네. 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발표하면서 지급 액수가 1조 2천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3조 8천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3배보다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거의 뭐 그냥 수치상으로 봐도 2조 6천억을 더 때려 붓는다는 건데 그래요? 이렇게 돈 많이 쓰면 좀 엄청 반발하고 그래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복지에 돈을 쓰니까. 그렇죠. 네. 조중동이나 경제신문, 한경, 매경 이런 데서 난리가 난리가 나는데. 나는데 이게 조용한가 싶기도 해요. 음. 제가 뭐 몰라서 그런 신문 건가? 안 본 거지. 네, 아니. 네, 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사실은 이 제도의 성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복지 재정 확대 그런 말만 나오면 거의 뭐 복지 재정 계급화 확대하려면 문제죠. 증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미가 갑자기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증세 맞아요. 얘기만 나와도 숨이 일관하게 네. 그 총력 반대해왔던 그 재계하고 보수 언론이 이번에는 조용하죠. 그래서 그래요. 이 고요함 이게 뭔가 그런 환영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요함은 환영이다. 왜 그렇다면 왜 고요함은 고요할까? 환영이다. 왜 고요할까요 그러면? 앞부분에 잠깐 설명했는데 근로장려금을 복지 수급자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노동연계 복지 이제 워크페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것의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근로장려금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EITC라고 불리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신자유 시대에 그 자본은 복지 일반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죠. 신자유 자체가 이제 복지를 해체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근데 노동연계 복지는 좋아한다.
복지는 싫어하는데 예. 노동연계 복지는 좋아한다. 네네. 딱 눈에 귀에 딱 들어오네요. 예. 미국이 이 1970년대에 도입했어요. 75년인데요. 네. 이게 이제 EITC가 80년대하고 90년대로 이어지면서 이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재정까지 이렇게 재구조화하는 그런 싹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그 행정부가 1996년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이죠. 그렇죠. 예, 추진한 복지 개혁, 그러니까 웰페어 리폼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네. 미국의 노동과 복지 체제를 이 노동연계 복지로 확실하게 이렇게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유럽 신자유주의 기존의 복지 국가라고 불리던 국가들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미국의 노동연계 복지를 이렇게 대폭 수용하게 되는 영국 그런 같은 나라에서 음. 대표적이죠. 예. 예, 예. 그래서 미국 EITC에 비해서 그간 한국의 근로장려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조 2천억 원, 이렇게 1조 2천억 원. 예, 음. 1조 2천억 원 네. 정도. 그 규모로 보면 복지에서 그렇게 크다고 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3조 8천억 원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노동 그리고 복지 재정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이제 정량적인 비중도 있고 또 이렇게 정성적으로 어떤 한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 미국 EITC하고 오히려 그걸 능가하는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노동연계의 대표적인 정책 미국 EITC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와 비교하면서 한국 그 근로장려금 이 대폭 확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뭔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만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흥미로울 것 지금 뭐 같기도 아주 하는 정부가 생각이 들어요. 아주 역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한다니까 음. 반드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아까 이 근로장려금의 원조격인 미국의 EITC 입에 안 닿네요. EITC 예. 이게 1970년대에 도입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에는 언제 도입됐어요? 네, 미국에서는 아까 이제 좀 전에 삐딱이님이 말했듯이 1975년 75년. 처음 시작됐고요. 한국에서는 2006년 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2의 근거 규정이 마련이 돼서 이 조세를 이렇게 받지 않고 주는 거니까 특례 제한법에 어떤 규정이 있어야겠죠. 수급자의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2009년부터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보다 한 10년 전쯤에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돼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실시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근로할 수 없는 근로 능력이 없는 뭐 노인이라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근로를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된 거잖아요. 네. 이거와 달리 근로장려금은 이제 워킹 푸어, 근로 빈곤층이라고 하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한 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생기는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에 의해서 불안정 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일하면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회 문제는 이제 워킹 푸어가 대두되니까 복지의 층위 관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 그래서 흔히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차상위 계층. 네. 네. 차상위 계층이라는 어떤 문제가 생겼고 여기까지 복지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데 현재에서는 이 복지 정책이 없으므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요 사각지대를 메꾸고자 하는 의도가 근로장려금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이제 기초생활보장제가 IMF 사태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시행이 됐다면 그렇죠. 이제 근로장려금은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시행이 됐다. 이 그렇죠, 그렇죠. 예. 이명박 정부 느낌이 느낌이 오죠. 와요. 네. 뭔가 신자유주의 하니까 네. 딱 느낌이 오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이후에 그럼 박근혜 정부는 어땠을까 너무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가 쭉쭉 잘 나가지 네, 않았을까요? 뭔가 예. 느낌이 확 오는데 예. 어땠어요? 예. 예, 뭐 사실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최초 시행할 당시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연 1,700이죠. 예. 2011년에 이제 부양 자녀가 없는 부부가 하고 그다음에 일부 사업 소득자, 이제 보험 설계사하고 방문 판매원인데요. 또 이제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네. 2012년에는 이제 60세 이상 단독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됐고 네. 2015년부터 전문직을 제외하고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하고 저소득 자영업자 전체도 포함됐습니다. 계속 확대가 예. 됐네요. 2017년에 그리고 단독 가구의 수급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또 확대가 됐고요. 네. 2018년에는 다시 30세로
이렇게 낮춰주면서 대상자들도 확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명박근혜 시대 대표적인 그 복지라고 말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네.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대상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네, 걸 뭐 알 수 있어요. 파상적으로 네. 확대되네요. 예. 그럼 액수도 계속 확대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고 어때요, 삐딱이님? 네, 뭐 가구 수부터 한번 먼저 보겠는데요. 네. 2012년에 78만 3,400가구가 수급자였습니다. 가구 대상이니까요. 예, 예. 예. 2016년에 그게 이제 157만 가구로 이렇게 오. 늘어났고요. 많이 늘어났네요. 같은 기간에 이제 금액으로 보면은 5,618억 원에서 1조 1,416억 원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했습니다. 2배 됐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금액으로도. 네, 2배가 좀. 그러면 이제 그 이명박근혜 시대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잖아요. 근로장려금 제도가. 그럼 이거를 또 현 정부가 이제 복지 대표 정책으로 밀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받아서 거잖아요. 확대까지 한다는 그쵸? 거니까 좀 신기하네요. 예. 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네. 이게 총론적 기조죠. 소득 주도 성장인데 그렇죠. 네. 예. 정부는 이제 노동소득 측면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을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의 두 축으로 한다는 방침 아래 7월 18일 2019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확대는 어떻게 하느냐? 연령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낮추는 대상을 늘린다는 거겠죠? 거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재산 요건도 더 완화시킨다는 거고요. 소득 요건을 또 모두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네. 연령 요건을 보면 30세 미만 단독 가구를 수급자계에서 제외시켰는데 지금까지 이제 연령 기준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단독 가구면 다 받는다. 예, 예. 네. 재산 요건은 지금은 이제 가구당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네. 1억 4천만 원 재산이 넘어가면 이제 못 받죠. 못 받는다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걸 2억 원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득 요건인데요.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가구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렇죠. 가구별로 소득 요건이 각각 이제 다르죠. 각각 이제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미만 고소득을 넘으면 예. 근로장려금 대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줬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는 예. 소득 여건 최대치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소득 요건에 되는 소득 기준을 높였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2천만 원, 3천만 원, 3,6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대폭 꽤 완화했습니다. 많이 올렸습니다. 예. 특히 이제 소득 요건 완화가 눈에 확 띄는데요. 띄네요. 예. 그러면 이 대상자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예. 예, 당연히 그렇고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조 네. 8천억 원 돼서 이제 네. 3배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상 가구는 이렇게 하니까 현재 이제 166만 가구 정도 받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334만 가구. 거의 두 2배 이상 배가 늘어납니다. 늘어났네요, 예,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공공부조라고 그러죠. 공적 부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근간이 되는 제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2016년에 이 기초생활수급 제도로 인해 가지고 164만 6천 명에게 약 4.2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규모로 한번 비교해 보면 네. 수급자 규모에서는 기초생활 제도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급액에서는 거의 이제 비슷하게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지급 금액하고 비슷한 수준이 그렇게 되는 됐네요. 거예요. 양대 산맥이 돼버리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근로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세특례 제한법을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소득 기준 그다음에 뭐 재산 요건, 연령 요건 이런 것들이 다 네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정부가 이걸 이제 확대를 하려면 당연히 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 국회에서 이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삐딱이님께서 이 근로장려금이 한국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서 갖는 이제 지위 이게 굉장히 격상됐다. 격상되네요. 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상황이랑 비교를 하면 어떤 정도인가요? 원주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네, 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삐딱이님이 준비해 오신 이 비교표 자료가 여기 있네요. 네. 이게 2014년 자료인데 미국의 EITC하고 한국의 근로장려금이 GDP 및 사회복지 지출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 표를 잘 비교해 놓으셨네요. 이거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팟빵에도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GDP 대비로 사회복지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네. 또 현금성 사회복지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서도 EITC는 얼마나 되는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사회복지 지출이나 현금성 사회복지 지출 중에서 EITC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 전체 중에서 EITC가 갖는 상대적 지위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앞에 세 개는 이제 사회복지 비용이나 EITC가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는 걸 보여주고 뒤에 거는 이제 EITC가 사회보장제도 전체에서 갖는 지위 이거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비교만 간단하게 해보면 사회복지 지출은 미국이 우리보다 2배 더 많죠. 네.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이 미국이 네. 네, 미국은 참 선진국 중에서는
사회 보장이 참 안 되는 그러니까요. 나라인데 아, 그거의 그런데도 절반도 안 불구하고, 되니까 참 한심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EITC가 GDP에 갖는 비율은 한 5배. 그만큼 EITC가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그 GDP 대비 비중이 적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회복지 지출 중에서 EITC는 한 2.5배. 예, 미국이 현금성 사회복지 지출 중에서는 미국이 한 1.7배 정도. 그러니까 GDP 중에서 EITC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회복지 지출액 전체 중에서 EITC가 차지하는 비율은 뭐 미국이 많긴 하지만 아까보다 좀 적고요. 현금성 사회복지 지출에서 EITC가 갖는 비중은 좀 더 격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 복지 수준을 보니까 우리나라 진짜 쭈구리네요. 쭈구리. 예, 진짜 미국이란 건 참 예. 선진국에서 거의 최저인데 네. 우리가 그거보다도 반도 안 되고 뭐 5분의 1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미국과 비교할 때 음. EITC가 현금으로 주는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보다 이제 작지만 예. 다른 기준에 비교한 상대적인 지위로는 더 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자료 확보에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에 최신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이제 2014년 기준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7월 18일 날 근로자격요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발표한 대로 확대가 되면 이 아까 비교한 이 비중의 차이가 달라지겠죠. 어떻게 될지 네.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3배가 늘어나니까요. 예, 예. 네.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2018년 미국 통계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안 나왔으니까요. 네. 2014년 기준을 미국 거는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겠죠.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예. 우리나라 GDP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그리고 EITC가 이제 3조 8천억으로 늘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근로장려금이 각각의 아까 비교했던 그런 다른 상대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니까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현금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지금 이제 2014년 기준으로 2.39%인데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3조 8천억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4.2%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커지는 거죠.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첫 시작할 때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EITC가 국가의 복지 비중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의 복지의 성격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EITC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그리고 특히 현금 사회복지에서는 미국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지의 성격이 많이 미국과 유사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비중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금액으로 본 비중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급자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미국 국세청이 2016년 미국 EITC 지급 총액을 약 669억 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수급자로 보면은 약 2,700만 명입니다. 근데 2016년에 이 미국 경제활동 인구로 대비해 보니까 약 17%가 이게 EITC를 쓰고 경제활동 인구의 17%가 EITC를 받는다. 네네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예. EITC가 미국의 최대 규모의 공적 이전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한국의 근로장려금을 이제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하면 이게 얼마만큼 그럼 수급자 기준으로 늘어나는가? 2016년에는 경제활동 인구의 약 6%가 수급을 한 건데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정부 확대하게 되면은 12%한 2배 정도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규모에서도 이제 미국 EITC 비중에 근접하고 있는. 근접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7인데 우린 10이니까 예, 예. 매우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수치가 많이 나와서 막 머리가 네, 좀 머리가 아픈데. 아니 이 양반은 문과 양반들이 왜 이렇게 수치를 좋아하세요? 이과인데도 너무 네. 머리가 숫자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네. EITC가 각 나라의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이 미국 EITC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 아. 이것만 좀 핵심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팟빵과 페북 등등의 이제 그래프가 같이 올라가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이걸 또 들으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근로장려금 확대 조치로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그 금액 자체는 미국 수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사회복지 지출, 특히 현금성 사회복지 지출에서 근로장려금이 갖는 이제 비중 이런 것은 미국보다 높아진다 오히려. 그리고 수혜자의 규모에서도 미국에 근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왜 하필이면 이렇게 EITC를 강화를 하는 거예요? EITC가 그 노동연계 복지라는 그런 추세에 맞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게 이제 꼭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긴 한데 신자유주의 그런 국가들에서는 어느 정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EITC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복지 제도, 노동 정책들도 노동연계 복지 이런 성격을 아주 크게 가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공부조를 이렇게 구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어요. 구축이란 말은 이제 몰아낸다는 거죠. 쫓아낸다. 예, 네. 다른 복지는 몰아내고 노동하고 연계된 복지만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해야 뭘 준다 이 얘기죠. 예. 예.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정당하냐 그리고 이제 도덕적으로 맞느냐 이런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과연 이것이 이제 노동 공급 효과를 확대하는 건지 목적하는 대로 그리고 EITC가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임금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임금을 이만큼 줘야 되는데 이게 임금을 이제 정부가 주는 돈으로 보조를 하게 되니까 시장 임금을 결국은 낮추는 시장 효과가 임금이 있다. 낮춰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EITC는 이제 저임금 노동 시장 이렇게 유지하는데 그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로적 장려금을 확대하면 한국의 사회복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노동시장은 또 어떻게 될 거냐, 빈곤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보수 언론 특히 경제지들의 그 침묵이 환대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기업이 줘야 될 임금을 나라가 보존해 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 자기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재벌이나 대기업 좋죠. 예.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EITC의 기본 개념부터 또 한국판 EITC인 근로장려금의 현황과 정부의 확대 방침의 의미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요. EITC 근로장려금이 사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쉬었다 올게요.